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모두의 연구소 리서치 디렉터 박은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준서님 감사합니다. 네, 김아네스님 안녕하세요. 네, 넷째 영웅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뛰어서 딥러닝 속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의도는 여러분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많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강의들이 이미 좀 나온 지 오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딥러닝 강의 치시면은 이러한 강의가 나올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시지만 저희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죠. 네, 특히 백프로파게이션을 유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의 내가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딥러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딥러닝, 문과생도 이해하는 딥러닝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검색을 하시면 이러한 컨텐츠들이 나올 텐데요. 어때요? 참 쉽죠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쉬운 거죠.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수박 겉핥기로만 이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컨텐츠의 길이가 짧고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제 거기서 딱 멈추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뛰어서 딥러닝 속의 기획 의도는 이 중간을 좀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중간에 있는 내가 이제 어떤 이 깊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이 숲을 볼 수 있는 마중물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지도를 가지고 가면은 좀 쉽고 가이드와 함께 하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중간에 있는 마중물 내가 이 전체 이 공부할 수 있는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마중물이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뛰어서 딥러닝 속으로는 이 중간에 위치하는 포지셔닝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패러디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걸어서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뛰어서 갈 겁니다. 왜 뛰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봐야 돼요. 여러분은 너무 천천히 볼 필요 없이 빨리 우리는 전체 흐름을 보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전체 지도를 좀 봤다면 그 다음부터 걸어서 이러한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려웠던 게 조금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맥락이 이해가 되는 네,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네,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 딥러닝 시작합니다. 너무나 좀 식상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많이 인용하는 건데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도 지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도 손빨래를 하고 계신데요. 마치 진짜로 세계 속으로 여행을 하는 기분이죠. 여러분 이렇게 빨래를 하면 몸이 쑤시죠. 몸이 쑤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전기를 개발합니다. 전기를 개발하면요, 우리는 모터를 돌릴 수가 있고요. 그 모터를 이용해서 세탁기를 돌릴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어렵게 손빨래 했던 일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해방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몸이 쓰시는 일은 전기로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머리가 쓰시는 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쉽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만 해도 저녁에 뭐 먹지? 이런 고민들. 아,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리고 더 내려가면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좋은 이제 여러분이 볼만한 컨텐츠를 추천해 주지 않는다면 유튜브 사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머리가 쓰시는 일은 유튜브가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머리가 쓰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본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전기로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쓰시는 일에서 인공지능은 이제 전기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여기 계시는 앤드류 응 교수님께서 AI is the new electricity 라고 하면서 AI가 이제는 새로운 전기가 될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new electricity 멋있는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전기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전기가 이제 발명되면서 인간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 뭐 다 전기로 동작을 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기로 동작을 하죠. 완전히 인간 사회를 바꿔놓은 게 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도 전기가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력만큼 크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인 영역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는 새로운 전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곳에 있죠. 그래서 AI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이고 그래서 여러분 AI가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냐면 제가 지금 시리아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시리아는 잘 제가 느낄 땐 잘 안 되는데 오케이 구글 하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뭐 집에 있는 뭐 구글 홈 미니 같은 게 동작이 이제 될 때가 있지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미 가깝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하면은 전기가 인간을 육체적인 영역에서 해결시켰다면 AI는 인간의 지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인간을 해방시켜줄 것이다. 네. 지적인 노력을 좀 덜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AI 역사인데요. 뭐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많이 보시잖아요. 뭐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뭐 또 가을이 오고 겨울. 네. 지금은 여러분 인공지능의 세 번째 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인공지능의 세 번째 봄입니다. 1993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네, 대표적인 사건이 뭐 제가 정리해 봤을 때는 뭐 딥블루가 체스를 세계 챔피언을 이겼던 사건,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2016년에 알파고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세돌 구단은 제 기억에는 1승을 올렸습니다. 알파고가 4번 이기고 이세돌 구단이 1번 이기게 되고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인간은 바둑이라는 게임에서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 거의 됐죠. 그렇게 됐고 이세돌 구단은 마지막 남은 마지막에 최후의 인간 이제 바둑에서 인공지능을 이겼던 최후의 인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지연님 시리가 동작했군요. 네, 인식이 잘 되는군요. 야,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채팅을 여러분 조금 늦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중에 대표적인 뭐 AI 관련된 뭐 이벤트 혹은 뭐 사건이라고 보면은 2012년도에 앤드류 응 교수님 저기 계시는 뭐 인공지능이 전기라고 말씀해 주셨던 앤드류 응 교수님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분류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여기 있는 그림인데요. 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따가 배우게 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고양이를 분류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바둑은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기는 거
고양이 분류하는 거 이게 뭐 사건인가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강아지와 고양이 분류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인간 그리고 인공지능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인간이 되신 거고요.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한번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고양이 분류하는 게 어려운지를 좀 비유해 보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시작. 요거 한번 여러분 암산으로 5초 안에 한번 풀어 보십시오. 5를 세겠습니다. 1, 2, 3, 4, 5.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답을 보게 되면 아이고.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여러분 크롬에다가 구글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요. 주소창에다가 그냥 계산을 입력하면은 계산이 뚝딱뚝딱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컴퓨터는 그런 수학을 이제 산수를 계산해 낼 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렇게 잘 해낸다고? 우린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초기에는, 아주 처음에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는 인간은 이러한 공포를 이제 느끼게 됐었죠. 처음 인공지능이 그 개념이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느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거야. 이런 좀 허황된 꿈을 좀 꿨었죠. 잘못된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5초를 드리지 않아도 1초만 드려도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로봇은 요거 분류하는 데까지 2012년에 앤드류 교수가 최초로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제대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지요. 2012년 돼서야 요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쉬운 것을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어려울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인식한다는 건요. A에서 B로 가는 매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는 뭐냐면은 고양이 이미지가 되고요. B는 고양이라는 레이블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뭐냐면은 고양이라는 사진이 있다면 사진은 실제로 지금 컴퓨터 속에서는 그냥 숫자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입력으로 A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걸 처리해서 B로 보낼 수 있는 B는 뭐냐면은 고양이면 0, 강아지면 1, 버스면 2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숫자로 반환할 수 있다면 고양이가 들어왔을 때 이거 0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이 매핑 펑션 즉 이 화살표를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고양이를 분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고양이뿐만 아니라 뭐 강아지, 자동차, 집까지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미지는 이 영상은 실제로는 레드, 그린, 블루 그걸 RGB라고 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모니터의 색상이 느껴지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발광 소자가 있는 겁니다.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이 소자가 있어서 그 세기를 조절하면은 색깔로 나타나는 거죠. 그 세기의 범위는 0에서 일반적으로 0에서 255 사이입니다. 그 세기를 조절하면 여러분은 컬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미지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레드, 그린, 블루인 RGB인 여기가 3채널이 되고 여기가 100 그리고 여기가 뭐 300 크기가 된 어떤 볼륨을 갖고 있는 숫자가 되겠죠. 숫자의 이제 뭐 어레이 패턴이 되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컴퓨터는 이 숫자를 가지고 고양이야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딱 봐도 여러분 굉장히 이제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성공합니다. 어떻게든 그 숫자 패턴을 잘 우리가 뜯어내 가지고 요 패턴이 보이면은 고양이야 라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가 카메라를 휙 돌리게 되면 여기는 숫자가 전부 다 바뀌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뒷모습이 보일 거고 컴퓨터는 이것을 고양이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고양이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면요, 우리는 고양이, 걔도 고양이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녀석이 그냥 저렇게 이 하얀색이 없고 저렇게 검은색만 있다면 우리는 못 맞췄을 수도 있어요. 못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딱 봐도 이거 배트맨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뭐야? 괴물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우리는 여길 보면서 아, 이게 고양이니까, 귀염둥이 고양이가 있으니까 얘는 조명이 다른 고양이겠지 하고 인간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이 문맥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려운 말로 컨텍스트를 뭐 해석한다, 뭐 이런 문맥을 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쉬운 말로는 제 생각에 그냥 인간은 눈치가 있습니다. 그 눈치를 코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 막 눈치 잘 보잖아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코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인간은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잘하는 거죠. 여러분 뭐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뭐 꺾여 있어도, 저기 막 소파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고양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보여도, 얼굴이 안 보여도, 둘 다 안 보여도 우리는 고양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숨어 있어도 고양이 얼굴, 여기 이렇게 고양이 얼굴이 있죠.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네. 고양이가 달라도 우리는 다 고양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고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죠. 여기는 뭐 호랑아, 뭐 이렇게 흰둥아, 뭐 검둥아, 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막 붙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고양이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다 분류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익숙한 함수죠.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함수일 때 펑션을 짜줘야 되겠죠. 이미지가 일로 들어옵니다. 이미지를 받아서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이미지가 들어오고 여러분이 여기다 코드를 짜는 거죠. 코드를 짜서 클래스 레이블에 맞는 뭐 if, else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 고양이니까 클래스 0 이렇게 리턴하는 이 펑션을 짜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 개와 고양이를 구분을 할 수 있는 특징을 좀 말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뭐 고양이가 더 귀여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코딩을 시작하면은 귀엽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빠지게 되고, 이런 어설프게 고양이가 귀엽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천만 애견인들이 있습니다. 반대하겠죠. 그리고 그럼 뭐지? 수염이 있고 다리가 4개고 귀도 있어. 둘 다 똑같거든요. 뭐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은 물론 좀 뭐 찾으면 있겠지만 굉장히 코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코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접근을 하냐면요, 데이터 드리븐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동희아님 수염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둘 다 수염이 있죠. 이제 어떤 접근을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니까 뭐 고양이 폴더 만들고요, 그리고 뭐 이제 컴퓨터에다가 강아지 폴더도 만들고 뭐 컵 폴더도 만들어서 정답을 다 여기다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모아주고요. 내가 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 인간들은 똑똑해서 정답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입력과 정답 세트를 줄게. 지금 폴더에 모아놓은 거 자체가 입력과 정답 셋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입력은 이미지, 정답은 폴더 이름인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게. 대신에 여기 있는 이 A에서 B로 가는 매핑, 아까 말씀드렸던 A에서 B로 가는 이 매핑은 직접 스스로 찾아봐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많이 들리는 이제 머신 러닝의 기법 중에 하나인 뭐 교사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모든 접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고 기계가 스스로
특징들을 확실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론을 이제 머신러닝 방법론이라고 부르게 되죠. 대부분의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레이블이 없어도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아직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러한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 방법을 활용하게 되죠.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인공지능을 이 머신러닝이 필요한지 살짝 살펴봤고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그 특징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머신 스스로 한번 학습해 봐라. 네가 찾아줘. 이게 머신러닝 방법 중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이게 인공지능의 한 이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이 한번 좀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요즘에 많이 얘기하지? 왜 이렇게 요즘에 딥러닝 하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신경망에 대해서는 이제 배울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들어갈 건데. 여러분, 매우 큰 신경망이 있고, 뭐 그냥 보통 큰 신경망, 작은 신경망, 전통적인 인공지능. 예를 들면 우리가 룰을 가지고, 뭐 이게 뭐 만약에 뭐 if, else문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이제 할 수 있는 뭐 이제 전통적인 인공지능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해볼 수.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데이터의 양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얘네들이 다 비슷한 성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능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얘네들의 이제 성능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왜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기 어려웠냐면 일단 첫 번째 그러한 많은 데이터가 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뭐 클라우드 환경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뭐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이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죠. 위에 가보면 네, 지금 빅데이터의 시대죠. 2020년까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 데이터의 양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죠. 끝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방금 보시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많으면 우리가 굉장히 큰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굉장히 높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딥러닝을 이야기하는 이유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왔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알고리즘을 그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냈다. 바로 이거 자체죠.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다 준비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 제프리 힌튼 딥러닝의 뭐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보면은 뭐 1980년대에 보시게 되면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백프로퍼게이션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머신러닝 모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딥러닝 이야기하듯이 머신러닝 모델을 이야기할 때 딥러닝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냥 무조건 SVM을 먼저 써보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딥러닝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2010년도 다시 한번 등장하시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여기 딥 뉴럴 네트워크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을 이제 이렇게 깊게 쌓아도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내가 개발했어, 내가 찾았어 라고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딥러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정리하면 딥러닝을 이야기하는 이유 첫 번째 빅데이터의 시대다.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듯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게 됐다.
두 가지고요. 이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이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데스크탑에는 뭐 이런 GPU가 다 있을 거죠. 이거 지금 제가 좀 옛날 장표라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고만 보더라도요, 1220개의 CPU와 176개의 GPU를 사용해서 한판 두는데, 그 정도가 이제 리소스가 들어간다고 써 있네요. 엄청나죠? 이런 리소스 옛날에 구할 수 있었을까요? 달에 가는 프로젝트?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이렇게는 못 구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그렇게 계산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닐 테고. 엄청난 CPU와 GPU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현 시대에는 제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글에서도 제공을 하고요. GCP,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이런 거 있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AWS 이런 데서 여러분이 돈만 있다면 마음껏 쓸 수가 있는데 돈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인프라스트럭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를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8시인데요. 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에서는 우리가 달려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AI는 새로운 전기가 될 거다. 그만큼 인간 사회에 큰 영향력을 줄 거다. 인간의 지적인 영역에서. 누가 얘기했네요? 앤드류 응 교수님이 그리고 머신러닝은 데이터 드리븐 방법입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데이터 스스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오늘 쓰고 있고요. 딥러닝이 가능해진 이유 방금 설명드렸죠. 빅데이터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의 개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컴퓨팅 파워의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만나게 되면서 딥러닝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AI 커뮤니티, 모드 연구소 같은 이런 커뮤니티의 역할, 혹은 오픈소스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앞장서서 논문을 나는 더 이상 돈을 내고 봐야 돼만 하는 저널에는 논문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하시는 딥러닝 업계에 계시는 교수님들, 훌륭한 교수님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소스를 공개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되면서 다 모두 이제 딥러닝을 이야기하게 이렇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저는 좀 힘든데요. 그렇지만 달려야 됩니다. 이제부터 방금 설명드린 딥 뉴럴 네트워크를 제가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딥러닝 속 아닌가? 유치하죠? 네, 유치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까 지금 방금 배웠죠? 지능적인 결정을 대신 해준다면 그럼 가장 어려운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무엇이었나요? 뭐일까요? 여기는 결혼식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하면은 가장 확실한 선택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이제 결혼할 때 내 배우자랑 과연 나랑 잘 살 수 있는, 나랑 잘 맞는 이성 친구인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재밌는 예제를 한번 찾아보다가 나의 배우자를 좀 매칭해보는 그러한 인공지능 선택을 대신 이렇게 도와준다며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뭘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이 자 이제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사진으로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투자, 네, 뭐 찰떡 같은 비유네요, 진선님.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내 배우자감이 나랑 맞는지 이런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뭐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이제 공감 능력 중요하죠. 뭐 다정함과 대화 능력은 뭐 대화가 통하는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입력으로 저게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와의 매칭 점수가 이제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배우자를 찾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양이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모델 정답 내가 알려줄게 고양이야 라고 하는 이 모델을 스스로 찾는 것처럼 똑같은 프레임워크로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점수가 나옵니다. 물론 정답을 알고 있는 걸 가정을 할 겁니다. 이러한 모델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보통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친구 굉장히 공감 잘해. 야, 내가 소개시켜 줄게 하면서 진짜 진짜 상남자야.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머신러닝 학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안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 다 이렇게 냉정하지만 수치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링 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구하는 작업이 인공지능에서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든 우리는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점수가 점수화 시켰어요. 가정다감한 8점이야. 설득력 8이야. 굉장히 높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키 이거는 이미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숫자로 집어넣고요. 우리는 이 모델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뉴럴 네트워크로 디자인을 해볼 겁니다. 디자인을 해볼 건데 일단 여러분 뉴럴 네트워크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점수가 있고요. 그냥 여러분이 상상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뭐 다정하고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러면은 난 이게 점수를 만들 때 저기 있는 공감 능력, 다정함, 대화 능력에다 가중치를 더 주겠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외모는 필요 없어. 나는 성품이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나이와 키에다가 가중치를 0을 준다면 곱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0을 준다면 이것들은 이제 보지 않는 거죠. 나이와 키는 이제 보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점수가 만들어지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유럴 네트워크는 사실 이거랑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가중치들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습니다. 특징들의 가중치를 매겨서 가중치를 곱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뭐 지금은 입력이 저런 공감식 대화 능력인데 이제 점수로 바뀐 거죠. 내가 원하는 표현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 이게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컨셉이 그대로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결혼정보 회사에 저 모델이 이제 팔려갔는데 이러한 고객들을 만나게 되죠. 항상 고객들은 바라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거죠. 저는 뭐 많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모, 성품 8대2 이렇게 해주세요. 네, 힘들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짰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짜볼 수가 있겠죠. 내가 봤을 때 이러한 특징들은 성품으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특징들은 외모로 묶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층을 하나 더 두는 거죠. 특징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특징을 더 좀 추상화시킬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귀여움, 굉장히 추상적인 특징이죠. 그건 뭐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런 식으로 특징을 좀 더 추상화시킨다. 이것은 어떤 걸 뜻하냐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레이어를 쌓는 이유가 됩니다. 레이어를 쌓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표현으로 가는데 점점점 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인 점수까지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더 들어갈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여러분 그 다음에 0.2, 0.8 하면 이분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고 계시네요. 성품,
외모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구현하는 방법은 일단 전부 다 연결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전부 다 연결했죠. 첫 번째 특징과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전부 다 연결하고요. 모든 노중치의 가중치를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디에 맞추냐면 최종 점수가 내가 원하는 최종 점수가 되도록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직감과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특징을 조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특징에는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아닌 것은 뭐 좀 이렇게 낮춰주거나 아예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층을 쌓으면서 내가 원하는 표현이 최종 점수까지 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왜 유럴 네트워크라고 했냐면요. 이 계산하는 과정은 한번 볼게요. 가중치를 쭉 곱해가지고 이제 상품이 나오게 되죠. 이게 있습니다. 색깔로 다 표현을 했어요. 분홍색은 분홍색끼리, 그리고 가중치도 색깔로 표현해가지고 상품이 되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좀 표현을 간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트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제 매트릭스, 아니 뭐 벡터 곱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상품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모를 좀 보겠습니다. 외모도 마찬가지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외모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둘을 묶어서 여기는 가중치 W, 그리고 여기는 X 입력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뽑아낼 수가 됩니다. 실제 구현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여기서 제가 개념이라고 한 건 지금 뉴럴 네트워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빠진 게 있는데 더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띄어서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더 겉핥기로 보면 이러한 개념의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으로 가는 구조는 매트릭스 곱으로 진행이 되게. 자, 저게 왜 뉴럴 네트워크예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으시죠, 당연히. 보시게 되면 저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연결하는 입력과 입력을 이제 모든 걸 연결하는 이 모습이 이제 굉장히 이 뉴런과 비슷합니다. 뉴런과 비슷해요.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요. 뭐 액시온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덴드라이트 많이 들어봤죠. 이 과정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까 전에 여기 뭐 공감 능력, 뭐 키, 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중치가 이제 곱해지고 제가 이제 빼먹었던 바이어스가 추가가 되고 여기에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배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웃풋으로 가게 됩니다. 따지게 보면 여기 W 같은 게 이제 존재하게 되고 이제 여기 이게 F라는 펑션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조합이 돼서 쭉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한 개의 유런을 표현을 한 겁니다. 저거랑 똑같은 형태로 한 개의 유런을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런들을 여러 개 가지고 가면은 뭐 이 친구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굉장히 뭐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친구도 요거를 여러 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표현했던 그거랑 이게 깊어지면은 우리는 이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더 들어가야죠.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제가 빼뜨렸던 거 이제 채워 넣을게요. 우리는 이것을 뭐 유런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모델 가지고 이걸 유런이라고 부르기에는 용어가 맞지 않는다. 별로 좋아하시지 않죠.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경우 이것을 뭐 유닛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유닛이야. 우리는 유닛이라고 할 거고요. 그 유닛에 이제 더해주는 바이어스가 하나 존재하게 되고요. 가중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비선형 활성화 함수라고 썼는데 run linear activation function. 여러분 요거 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왜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왜 딥하게 쌓여야 하죠? 이거랑 이제 같은 이유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시각화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하고 10분 쉬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이거 재밌습니다. 참아주세요. 자, 친구 또 나왔네요. 이거 왜 쌓아야 되죠? 왜 레이어를 저기처럼 두 개를 쌓아야 되죠? 이렇게 해도 결과는 130.6, 여기도 130.6 똑같이 나오는데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죠. 입력과 가중치를 곱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곱해지고 이제 두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면은 이제 성품과 이제 외모죠. 31, 218 나왔고 거기 0.0.8에서 180.6이라는 최종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 이 전체 연산을 보고 있고요. 여기를 먼저 계산할 수도 있겠죠. 매트릭스 곱이니까.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썼던 요거랑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레이어를 쌓을 필요 없이 똑같은 결과를 나오니까 이거 쌓을 필요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이어를 쌓아봤자 그냥 뭐 쌓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레이어를 쌓는 효과가 없어진 거죠. 결론적으로는 똑같다. 결과가 얘가 레이어를 안 쌓은 거, 레이어를 쌓은 거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제가 또 빠뜨리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뛰어서 가는 거의 단점이에요. 저희가 좀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다시 채울 겁니다. 다시 채워볼게요. 뭘 빠뜨리고 갔냐면요, 바로 비선형 연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F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던 F, 아까 전에 제가 그냥 요것도 빼뜨렸고요. 요거 빠뜨렸고, 요거 액티베이션 펑션,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직관적인 이제 그 인투이션, 직관이죠. 예, 이걸 드리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레이어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입력이 우리 인간이 시각할 수 있는 것은 2차원과 3차원이죠. 그래서 이 시각화를 위해서 계속 2차원으로만 표현을 해볼게요. 즉 입력이 두 개면은 아웃풋도 계속 두 개인 레이어를 계속 쌓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 개짜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선형 연산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레이어예요. 실제로 제가 빠뜨렸던 건 이 비선형 연산입니다. non-linear function.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이어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계산하는 수식은 W 트랜스포즈 곱하기 X 플러스 B는 Y, 즉 요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직 요거 안 했어요. 그게 Y입니다. 즉 W 트랜스포즈, 이게 매트릭스 W, X, 바이어스 B 더해서 Y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먼저 볼게요. 제가 쉽게 하려고 그냥 키하고 몸무게라고 해볼게요. 키하고 몸무게 X가 들어가면 데이터가 두 개니까 X가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저기 있는 그래프처럼 표현할 수가 있겠죠. X1, X2가 있는 겁니다. 한쪽은 X1, 즉 여기는 X1, 여기는 X2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다 결과가 나오면은 Y1, Y2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단계별로 볼게요. 이제 W를 곱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가중치를 곱하는 연산을 해볼게요. 그건 바로 이 곱하는 연산 여기에 해당하겠죠.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W를 곱하면 여러한 변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볼게요. W를 곱해볼게요. W를 곱하면 이렇게 휘죠. 휘는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스큐라고 하죠. 이게 선형 변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매트릭스와 벡터를 곱하는 연산을 우리는 선형이라고 합니다. 리니어. 이 리니어 변환의 특징은 여기에 그래프에 잘 나타나 있죠. 직선은 계속 직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행했던 녀석들은 계속 평행해요. 이게 리니어 변환의 한계입니다. 변환의 한계예요. 변환이 가질 수 있는 모양이
아무리 변환해봤자 얘가 그냥 직선이었던 건 계속 직선으로 보이고요. 평행했던 두 선은 계속 평행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2분의 스페이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네모가 이만큼 변했다면 옆에 있는 네모도 똑같은 형태로 변합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즉 변환을 하면 W를 곱하면 똑같죠. 즉 얘가 이만큼 변하면 어느 모든 곳에서 다 이만큼 변합니다. 얘네들이 변화는 다르지 않아요. 어느 영역에서는. 이게 선형 변환의 특징입니다. W 곱하기 이런 변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 보겠습니다. 바로 B를 더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동하겠죠. 더하기니까 더해 보겠습니다. 이동을 하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예시를 든 거예요. B를 더하는 연산을. 그러면 Y의 결과는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거죠. 저 모양이 원래는 격자문이었던 게 이렇게 리니어 변환을 하는 겁니다. 더하기 연산이 있어서 완벽하게 리니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파인 변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뭐 편의를 위해서 리니어 변환이라고 하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1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리니어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선형 변환의 특징은 여러분 여기 그 되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유튜브죠. 3 블루 1 브라운인가요? 근데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 선형 변환의 특징을 시각화해서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형 변환을 했을 때 X1, X2가 Y1, Y2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즉 이겁니다. 선형 변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느껴지시죠? 아무리 레이어를 쌓는다고 한들 즉 X1에서 Y1, Y2로 가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또 한 번 쌓아서 Z1, Z2로 만들었다 해도 이것을 한꺼번에 한 번에 X1, X2를 그냥 바로 Z1, Z2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선형 변환이 존재한다. 어파인 변환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레이어를 쌓아봤자 이거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아요. 레이어를 쌓을 이유가 없어. 라는 거죠. 선형 변환은 아무리 해도 그냥 하나의 선형 변환으로 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빼먹은 거 이제 채우겠습니다. 바로 이 파란색. 이선형 변환. non 리니어 펑션이 추가되게 됩니다. 결과에다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y1, y를 끄집어내는데 그 비선형 변화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많이 아시겠는데요. 뭐 시그모이드도 있고요. 뭐 렐루도 있고 뭐 탄H도 있고 변환의 특징은 드디어 이 선형 변환에 벗어납니다. 즉 선형 변환의 특징 직선이었던 애들은 직선이 더 이상 아니고요. 평행했던 애들도 더 이상 평행하지 않고 2분의 스페이스 얘는 똑같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얘 외곽은 굉장히 찌그러져 있는 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한번 볼게요. 합치면은 선형 W 곱하고 지금 바이어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선형 3번 들어가는 게 한 레이어의 연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부터 레이어를 쌓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넘어갈게요. 즉 이거 아무리 봐도 여러분 요거 봐도 요거 보시면 직선으로 구분할 수 없는 녀석이죠. 즉 키와 몸무게가 들어갔을 때 X1, X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그런 유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본다고 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직선으로 구분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직선을 한번 그려 놓을게요. 잘 보세요. 통과하겠습니다. W를 곱했어요. 이선형 연산을 해서 찌그러뜨립니다. W를 곱합니다. 이선형 찌그러지죠. W를 곱합니다. 찢어 놓죠. 그리고 비선형 연산을 하고 W를 곱하고 비선형.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제는 이거 이쪽으로 매핑만 해도 이거 남자. 아니 축을 하나로 가져가면 이쪽으로 매핑만 해도 여기를 나누면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선형 펑션의 특징은 표현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선형 변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표현력을 갖게 해주는 거죠. 네, 질문이 있습니다. 지윤님, 선형이었던 그래프가 선형 변환을 통해서 비선형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질문인데요. 바로 이게 여러분 라이브로 강의하는 재미죠. 지윤님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선형 변환입니다. 여기 선형 리니어 변환이죠. 보니까 이제 찌그러지는 이렇게 스큐되는 연산만 하게 되는 거죠. 직선의 동 계속 직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엘레먼트 와이즈로 그냥 여기서 탄 H를 여기다 줬는데요. 탄 H의 특징은 입력이 들어오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곡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1과 이제 마이너스 1 사이로 이제 탄 H를 적용하게 되면 비선의 연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레이어를 쌓으면서 이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보겠습니다. 선형 지금 W 곱했어요. 아직 두 개를 분류할 수 있는 직선을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표현이 아직은 선형이에요. 그다음 비선형을 줘볼게요. 비선형 하면은 이제 찌그러지죠. 선형을 벗어난 거죠. 다시 레이어를 쌓으면 W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 연산을 하면 찌그러지고 다시 W를 곱하고 다시 비선형 찌그러지고 다시 W를 곱합니다. 찢어놓죠. 비선형 찌그러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원하는 표현으로 바꿔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000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네, 태아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선형 변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선형 변환을 해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선형 변환으로 아무리 우리가 딥하게 쌓아도 이것은 그냥 하나의 선형 변환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의 완벽한 모델은 선형 변환, 바이어스가 들어가고요. 어파인 변환이에요. 그게 원래는 어파인 변환, 그 다음에 비선형, 넌리니어 펑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하나의 레이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쌓아서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표현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딥러닝이고요. 이게 그렇게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조영수님.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이 야, 너 딥러닝 배웠는데 뭐라고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좋은 표현을 찾아왔는데요. 아, 딥러닝 하이어키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야 라고 하면은 옆에서 뭔 소리야? 화를 낼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층적인 표현 학습이다. 여러분 딱 보면 느껴지시죠? 계층적인 표현, 레프레젠테이션. 내가 원하는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얘는 뭐 제가 이제 원래는 키와 몸무게였는데 키와 몸무게라는 표현에서 이거 어디까지 갔냐면 남자와 여자 혹은 뭐 점수로 끄집어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볼 수 있고 딥러닝이 뭐야? 정답 제가 여기 알려드렸어요. 계층적인 표현 학습이야. 한마디로 이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크리스 올라가 만든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어서요. 그대로 좀 갖고 와가지고 조금 잘라냈습니다. 자, 계층적인 표현 학습, 딥러닝. 이게 굉장히 크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달려야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찾는 문제에서 바이어스가 추가가 돼야 되고요. 여기 이제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보셨죠? 이 바이어스가 하는 역할은 트랜슬레이션, 즉 이동입니다. 이동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동 변환을 해주는 거고요. 표현에서. 그리고 비선형, 넌리니어 펑션으로 우리가 봤던 예시는 탄 H였습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죠. 찌그러지죠. 비선 연산이 들어가게 되고 엘레멘트 와이즈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제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딥은 아니어도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 시냅스 사이에 그 틈이 없다면 즉 비선형 연산이 없다면 그냥 그걸 정보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할 뿐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비선형 연산 이따 보면 렐로는 더 비슷합니다. 네.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 함수가 있는데 그 비선형 연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뉴럴 네트워크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에 빗대면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존재합니다. 그냥 더해지는 거죠. 바이어스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는 처음에는 랜덤하게 할당을 합니다. 아무 값이나 집어넣는 거예요. 0 근처에 있는 값으로 작은 값을 보통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네. 레이어의 수는 몇 개로 하지? 100개로 하면 되나? 히든 유닛의 수는 히든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감추어진 레이어, 히든 레이어라고 해요. 히든 유닛의 수는 2개로 할지 4개로 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파라미터다. 내가 결정하는 수가 되는 거예요. 네. 지우님이 질문 주셨는데 시냅스의 작동이 의사결정 나무랑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네, 뉴럴 네트워크의 비선형 펑션이랑도 비슷해요. 다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선형 함수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딥러닝에서는 Rectified Linear Unit입니다. 약자가 Rectified 됐다는 건 정류됐다는 거죠. 즉, 여러분 막 사인파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정류하면은 양의 신호 이렇게만 가잖아요. 그것처럼 렐러는 음수면은 0으로 만들고 양수면은 그대로 보내는 비선형 연산을. 제가 요거 그림 옆에서 봤던 요거랑 좀 비슷하죠. 시냅스를 통과하는데 얘네가 필요없는 물질이라면 0으로만 안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하는. 이러한 비선형 펑션이 실제로 딥러닝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좀 비슷해서 제가 한번 비유하려고 갖고 왔고요. 비선형 함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태아님. 와, 대박이네요. 중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해 갔어요. 비선형 변화를 몰랐다면 왜 한 번에 계산 가능했던 선형 변화를 여러 번 하는지 이해가 안 갔겠군요. 바이어스는 왜 필요한가요? 로카 미니멈 때문일까요? 네, 저그스임님 바이어스는 어찌 보면은 여기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더해지는 어떤 프라이어 같은 존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레프리젠테이션 관점에서는 아까 트랜스 이동입니다. 이동.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질문해 주셨으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동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W를 곱하는 거 보면은 선형 변환을 하죠. 여기서 W를 곱하는 변환 초록색으로 된 겁니다.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선형 바이어스 이동 B를 하면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원점을 지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B 때문에 우리는 선형 변환이라고 하진 않아요. 선형 변환의 특징 중 하나는 원점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B를 더하기 때문에 어파인 변환이라고 하는 거고 W를 곱하는 과정까지는 선형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동을 해주는 거. 내가 원하는 표현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주인님이 렐루 한번 설명 더 부탁드려요. 예, 맞습니다. 렐루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이 비선형 변환이 여기서 예시로 온 것은 탄H입니다. 비선형 연산을 하게 되는데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넣는 거예요. 입력에다가 여기가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갑자기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1, 여기는 마이너스 1. 최대가 갈 수 있는 극값이 1이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어떤 값이 들어오면은 이제 한 0.6 이런 식으로 값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뭐가 들어왔다면 Z1이 들어왔다면 이제 비선형 연산을 통해서 이제 값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렐루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비선형 연산 중에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음수면은 그냥 0으로 만들어요. 입력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비선형 렐루를 통과하면 0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3이었다. 렐루를 통과하면 그대로 3이 됩니다. 렐루는 굉장히 간단한 펑션이에요. 음수면은 0, 플러스면은 그대로. 아까 전에 시냅스가 통과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냥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은. 네. 그렇지만 우리의 직관적으로는 좀 비선형 펑션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렐루고. 이게 왜 좋은 이유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뛰는 게 아니라 걷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주인님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야지 네, 제가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고요. 0은 어떻게 되나요? 네, 0은 0이 됩니다. 네, 0은 0이 됩니다. 렐로의 펑션을 구현해 보면요. 맥스 펑션으로 구현해요. 맥스 0 혹은 x. 즉 0보다 작은 애들은 다 0이 됩니다. 0이 들어와도 0이 되겠죠. 그리고 x는 뭐 3이 되면 얘는 반환하는 건 뭐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맥스로 구현을 합니다. 맥스 렐로 펑션의 구현은 0, 입력 이렇게 렐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니카님,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해당 뉴스의 출력을 직접 제어하는 느낌이네요. 이거를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바이어스를 프라이어 정보 내가 생각하는 이게는 이래야 돼 하고선 좀 깔아주는 뭐 그러한 느낌으로도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명확하게 지금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데 바이어스가 얘를 이동시켜요. 이렇게 일로 가죠. 바이어스가 하는 겁니다. 지금 2차원에서 하고 있죠. 얘 지금 못하고 있어.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애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성공적으로 분류를 한 거.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이거는 이제 구분할 수가 없다. 2차원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얘를 2차원에서 이제, 이건 3차원으로 가야 돼. 히든 유닛을 3개 이상 만들어야지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얘도 원래 직선이어서, 리니어 펑션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는데, 비선형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쭉 이거 살펴봤고요. 딥러닝은 하이 클래리피케이션 러닝 표현할 수가 있고 쭉 지켜보겠습니다. 네, 비선형 렐로. 그래서 우리는 유럴 네트워크 만들었고 태호님 질문해 주셨습니다. 렐로가 시그모이나 타네이트보다 더 빠르게 연산이 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직관이십니다. 렐로는 구현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속도가 빠릅니다. 구현이 쉽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 이거 계산 비용이 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로 렐로가 성능이 좋습니다. 이거는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걸으실 게 모디오의 무대에 오시면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언제든 오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달려보죠. 네. 뉴럴 네트워크는 계층적인 표현 학습이다. 네,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달리면서 가져가시고요. 지금 보게 되면 선형 변환, 비선형. 거기에다 또 이제 레이어를 쌓죠. 그 다음에 비선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그리고, 레이어를 쌓으면 표현력이 좋아지는 이유는 비선형 연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를 아무리 쌓고 선형 연산만 해봤자 그냥 선형입니다. 표현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네, 뚱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히든 레이어 개수는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모델을 만들 때 약간이라도 스탠다드된 레퍼런스 같은 게 있나요? 요즘에는 여러분 뭐 이거는 걷는 거지만 모델을 사람이 잘 안 만들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 모디안 연구소 플립스쿨에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뭐 보고 있는데 뭐 레그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거는 시우마니덜로프 모델을 기계가 만듭니다. 머신이 만들고요. 머신이 더 잘하는 거예요. 모델을 만드는 건 맞아 이제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어느 정도 좀 휴먼이 개입을 합니다. 이 정도 범위에서 한번 다시 찾아봐. 그럼 모델이 또 막 찾아서 더 좋은 이런 구조를 뽑아내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좁혀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적의 이제 모델을 찾아내더라고. 인간이 그냥 설계한 모델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거 없이 막 만든 거니까. 뭐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다 한번 댓글을 남겨놓을 거예요. 뭐 요즘 레그넷 뭐 이런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토 ML 이런 것들 다 아키텍처 구조를 모델이 뽑아주는 직접 인공지능이 뽑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빠르게 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해 준 거고 그리고 뭐 유럴 아키텍처 서치 아키텍처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였어요, 여러분. 나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지금 아마 제 영상보다 채팅이 먼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머신러닝 그 뉴럴네트워크 구조를 자동으로 만들어준 녀석들 중에 대표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뚱식님. 네. 자, 보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스와 히든 유니스는 설계자가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고요. 방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마저 인공지능이 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초기 가중치, 여기에 있는 이 가중치들 엣지로 되어 있죠. 이 선들이 랜덤하게 설정이 되고요. 비선형 함수, 여기서 요거 보라색으로 표현된 여기는 기본적인 모델에서는 렐루가 Rectified Linear Unit이 비선형 연산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지금 빼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띄어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습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가중치 업데이트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해서 가중치들을 업데이트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뭐냐면요. 뭐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들었죠. 여기 랜덤 할당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었는데 학습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죠.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엔지니어링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매저라고 하죠.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즉 지금 만든 이 랜덤 할당된 내 뉴럴 네트워크가 성능이 어떠한지 측정이 돼야지만 가중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측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그 값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측정 값이 낮아지는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다면 그걸 우리는 로스 펑션이라고 하고 이 로스 펑션의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 봐볼게요. 네. 랜덤 할당된 현재 네트워크 성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네트워크는 랜덤 할당했는데 이거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능 측정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든 게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로스 펑션의 뜻은 이 모델의 성능은 얼마나 안 좋은가를 측정하는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로스 펑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로스 펑션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이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값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중치를 랜덤 할당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학습이 되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단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첫 번째로 설계를 하고 두 번째로는 로스 펑션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걸 로스라고 얘기한 건 손실이죠.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이 되고요. 한번 볼게요. 로스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이 뱉어낸 것은 이제 최종 점수가 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죠? 지금 우리는 교사학습,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즉 데이터입니다. 뭘 갖고 있냐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A에서 B로 가는 매핑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로스 펑션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랜덤 할당되어 있습니다. 가중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로스 펑션을 정의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답과의 차이를 볼 수 있게 스퀘어 에러를 썼는데요. 로스 펑션은 여러분이 정의할 수도 있고요. 되게 많은 로스 펑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로스 펑션은 바뀌게 되는데 이 예시에서는 스퀘어 에러만 써도 충분히 우리는 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겠죠. 즉 얘는 정답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정답과 이 모델이 던진 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여기서 하기에는 일단 시간이 모자르고 그것도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걷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뛰어서 딥러닝 속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점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겁니다. 가중치를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을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그 링크 공유가 이 채팅방에 안 되게 되어 있나 봐요. 제가 요거를 열 때 그거를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네, 모니카 황님 맞나요? 네, 그 정보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다시 뭐 뿌리던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카님이 구글에 렐루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였습니다. 네, 여러분 구글에서 뭐 렐루 검색해 보시죠. 자, 지금 로스 펑션을 하고 있는데요. 로스 펑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선택을 하셔서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로스 펑션을 개발하신다면 그거는 뭐 논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뛰어오고 있죠. 네, 굉장히 뛰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루넷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뭐 가장 초기 버전이라고 하는 뭐 모습인데요. 제가 어디 동영상을 좀 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출게요. 이 르넷이 뭐냐면 얀 르쿤 교수님이에요. 르쿤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 여기에 계시고요. 이때의 모습은 옛날 모습이죠. 보면은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프레임 그래버랑 이런 게 달려 있겠죠. 조명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종이를 띡 갖다 대면은 모니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컨볼넷이라고 할게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뭐 만드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봤으면 혹시 이분은 아직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에도 오셨었고요. 여러분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면 네, 학회 가면 만나겠죠. 인공지능을 공부한다는 것의 장점은 이런 분들을 우리 뭐 이렇게 못 만나잖아요. 만약에 내가 신호 처리를 굉장히 잘해서 프리의 선생님을 보고 싶다 해도 못 만나거나, 뭐 비유가 좀 과한가요? 유튼 선생님을 보고 싶은데 거인의 어깨에 올라갔을 뿐이다. 유튼 선생님 사과 보고 싶지만 못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뭐 지금 인공지능 여기 지금 필드에서는 이런 뭐 아버지 같은 분들, 뭐 인공지능 4대천 뭐 이런 것도 있죠. 옛날에 이런 분들을 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기술, 지금 뭐 트렌드한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럼 계속 볼게요. 갖다 놓으니까 이제 숫자가 보이죠. 여러분 뭐 인공지능의 헬로 월드라고 할 수 있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 지금 뭐 숫자 인식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의 원본 버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볼게요. 가서 네. 인식이 잘 되죠. 숫자 굉장히 낡은 키보드와 모니터 잘 됩니다. 조금 속도가 걸렸지만 잘 되고요. 4687 잘 되고 생전 보기 힘든 이런 글자도 잘 됩니다. 학습 데이터에 없는 것도 잘 되는 거죠. 컴퓨터가 엄청 오래됐고, 네. 이렇게 되면 뭐 대학원생 분들 지금 뭐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되시겠죠? 네, 이 르넷 원입니다. 글자를 손글씨를 인식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뭔가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인간이랑 똑같이 한다면 어떤 센서가 필요할까요? 일단 우린 눈이 있으니까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마이크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뭐 자이너 처리 모델,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뭐 다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기 때문이죠. 인간처럼 만들려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눈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받아들였을 때 처리하는 그런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지는 숫자다. 이 이미지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인데 8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죠. 제일 큰 값이 255. 즉 여기 지금 표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255는 흰색이에요. 제일 밝은 거죠. 밝기의 세기입니다. 이거는 흑백 영상이기 때문에 밝기의 세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검은색은 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패턴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A라고 하고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거 숫자 8이야 라고 인덱스를 뱉어내면은 우리는 구현을 한 거죠. 자, 칼라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 그린, 블루, 밑에 3원색이 조합이 되면 칼라로 인식이 된다고 했죠. 여기에는 이제 수지시가 있는데요. 레드, 그린, 블루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영상을 넣었을 때 고양이를 분류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건 2D죠. 이미지는 2D예요. 2디멘전. 1디멘전은 그냥 직선이고 뭐 이렇게 있는 거고 2디멘전은 X, Y 두 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2디멘전이라고 하고 영상은 2디멘전의 존재를 하는 데이터입니다. 2디멘전의 존재를 하고 칼라는 3D죠. RGB 채널까지.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게 잘라가지고 그냥 한 줄 한 줄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놓으면은 되긴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죠. 죄송합니다. 수진님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넣으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2D 이제 2차원적인 특징이 이제 1차원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지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미지 고유의 특성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수진님. 네. 여러분 눈, 코, 입 한번 찾아볼까요? 이걸 그냥 하나의 한 장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어디에서든 이거 이거 뭐죠? 그 옛날에 여러분 뭐 비밀번호 틀리면 이런 거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눈 찾을 수 있고요. 입 찾을 수 있고 코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의 특징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2차원 공간적 특징을 가진 이렇게 썼는데 이미지는 한 줄로 쭉 하면은 2차원 공간적인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또 네모 박스 전체 데이터를 볼 필요 없이 네모 박스 2차원적인 영역에 지역적 조금만 봐도 그냥 요 네모 영역만 봐도 로컬하게 뭐 영어로 하면 그 부분만 봐도 이게 눈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특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코, 입 이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이미지도 그렇고 조그맣게 봐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특징을 제대로 좀 살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눈이죠. 그 다음에 크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얼굴 똑같은 크기인데 한쪽은 눈, 한쪽은 얼굴. 똑같은 크기인데 이거는 수진님. 이런 식으로 달라 보이죠. 즉 이미지 사이즈가 변하면서 똑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도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스케일에 따라서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나타내게. 되게 어렵죠. 이걸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수진님이야 라고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나타난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바로 여러분 지금 배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입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저는 여기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 컨볼루션에 초점을 두지 않고 뉴럴 네트워크에 초점을 좀 둔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배운 거는 이거를 배우진 않았어요. 이거는 신호 처리에서 실제로 시그널 프로세싱 할 때 하는 개념입니다. 컨볼루션.
이미지 필터링 할 때도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일단은 저는 이 유럴 네트워크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게 더 저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조그만 영역을 봐도 그 특징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차원적으로. 그 뜻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높이가 3, 위스가 3, 너비가 3, 채널 RGB니까 3, 3, 3. 총 입력이 3, 3, 여기 뭐 27개죠. 27개의 입력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유럴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눈이라는 특징을 이 눈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러한 유닛, 유럴 네트워크 유닛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빠뜨린 거는 배웠다시피 액티베이션 펑션, 렐루 같은 게 비선 연산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저기 있는 바이어스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그냥 유럴 네트워크의 하나의 유닛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을 찾았다면 아까 전에 이번에는 코가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유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번 특징은 입,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 그대로 2차원 영역에 대해서 입력을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배운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표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선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축약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눈, 코, 입을 저 영역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 입의 특징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컨볼루션 유럴 네트워크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여기가 레드, 그린, 블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볼륨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3채널입니다. RGB.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을 움직입니다. 이미지 처리도 지은님 선형 변환을 거치는 맞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럴 네트워크를 그냥 저 부분에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으로. 그런데 이제 입력을 2차원적으로만 가져가는 거죠. 지금은 여기 입력이 27개입니다. 왜냐면 이게 총 9개가 3개 있으니까 27개의 입력이 있고 유럴 네트워크 아웃풋이 3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바이어스가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비선 펑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는데 이미지니까 우리는 이거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써있는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움직입니다. 내려와요. 쭉 끄집어내요. 이미지의 2차원적인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 이렇게도 왜 되냐? 이미지의 특징이 그래요. 이미지의 특징이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에서 눈, 코, 입 그냥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하면 다 찾을 수 있겠죠? 움직이면은. 마찬가지로 이미지는 사실 이건 얼굴이 아니지만 이런 것을 극복하려는 여러 시도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미지의 특징은 코가 어디에 있건 어디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미지의 특징을 그대로 유럴 네트워크가 잘 학습하도록 우리가 구조를 좀 만들어 준 거예요. 힌트를 준 거죠. 보겠습니다. 움직이고요. 슬라이딩 윈도우 쭉 내려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끄집어내고요. 내려옵니다. 다 움직이면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눈, 코, 입의 특징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하는 거. 네. 쉽죠? 딥 유럴 네트워크만 알면 사실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하는 것은 그냥 슬라이딩 윈도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죠. 이렇게 뭐 필터가 있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가중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X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게 들어오고 바이어스까지 존재. 이렇게 존재하는 이것을 우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쭉 하나에서 하나의 채널을 만든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유럴 네트워크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방식 이렇게 이해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 필터라는 뭐 똑같은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륨을 유지하면서 레이어를 쌓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32 by 32 by 3, 즉 이게 3이니까 뭐 레드, 그린, 블루의 뭐 3채널이었다가 3채널이었다가 이제 필터를 6개 썼다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특징을 6개 뽑았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눈, 코, 입 3개밖에 안 뽑았잖아요. 뭐 눈, 코, 입, 뭐 모자를 썼는지 그리고 뭐 색깔 뭐 이런 것처럼 6개를 뽑아낸다면 필터는 이렇게 이제 아웃풋이 6개의 유런이 이제 여기 채널상에 존재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 이걸 그대로 또 한 번 뉴럴 네트워크를 거칠 수 있겠죠. 레이어를 쌓듯이.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를 계속 쌓는 것처럼 컨볼루션 레이어도 계속 쌓을 수 있겠죠. 어차피 슬라이딩 윈도우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3차원에서 동일하게 3x3 필터 3개를 수행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3차원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3D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지금은 영상이 하이트와 위스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채널은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에 뭐 눈, 코, 입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이쪽 방향으로 쌓이는 거고 여기에 유런이 그냥 딥러닝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유런 3개가 있고 여기엔 6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유런을 다 연결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해했다고 보시면 흑백이면 가능하고 RGB 컬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필터 지금 여기 보면은 입력의 개수는 여기 3개잖아요. 물론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27개가 된 건데 여기에서 뭘 만들지는 여기에 몇 개를 만들지는 히든 레이어의 유닛의 수를 우리가 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몇 개를 만들지는 100개를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필터는 입력을 이만큼 갖고 들어가는 거죠. 훨씬 많은 입력이 포함이 돼서 여기에 아웃풋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선 내가 10개를 뽑겠다 한 겁니다. 특징을 10개를 뽑겠다. 10개를 특징을 뽑겠다. 뭐 눈, 코, 입, 뭐 얼굴, 뭐 머리카락 뭐 이런 식으로 10개를 뽑겠다 하면은 이런 식의 아웃풋을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핵심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 아까 배웠던 거를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컨버션 레이어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겁니다.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뭐 본질적으로 그거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해 주세요. 지금 보면 아까 첫 번째 특징 이미지는 뭐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뭐 코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사진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면 우리가 좋은 특징들을 막 영상의 그 특징, 영상의 2차원적인 특징을 무너뜨리지 않고 결과물을 계속 뽑을 수 있었죠. 네, 좋은 그게 컨버전 레이어가 하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죠. 바로 크기에 따라서 다른 똑같은 크기도 다른 특징을 나타내요. 얘네가 세 개가 다 똑같은 크기예요. 사이즈가. 여기서는 수님 얼굴, 눈 다르게 보이죠. 이것들도 어떻게 한번 처리하면 될까 고민이 되시죠. 전차님이 질문 주셨는데 RGB여도 영상 표현은 안 되었지만 CNN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은 컬러예요, 이거. 네, 3개, RGB에다가 실제로 예시도 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3배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차님이 네, 맞습니다. 예. 특징이 원래 컬러였어요. 흑백이면 여기 하나가 되는 거죠. 즉 32 바이 1이 될 거고 그렇죠? 얘 크기가 채널이 한 개죠. 컬러가 아니니까. 그리고 얘의 모양은 5 바이 5 바이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여튼 이 채널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럴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뭐 몇 개인지는 여러분 정해주시고 아웃풋 몇 개 뽑을지는 그 다음에 이게 슬라이딩 윈도우로 하면 볼륨이 생기겠죠. 하이트 위스 채널이 생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라고 보시면 유럴 네트워크인데 움직인다. 이렇게 이거는 좀 전통적인 방식이고 제가 아까 전에 수지님으로 이렇게 한 거는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한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과물은 똑같아요. 이거를 뭐 몇 번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륨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를 한꺼번에 설명드린 거죠. 한 번에. 얘는 뭐 한 번 하고 6번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컨보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컨보루션이 있고요. 컨보루션 레이어가 있고 딥러닝 만들고 슬라이딩 윈도우 요 기능을 하는 애가 있고 스케일에 좀 강인한 특징을 뽑으려고 하는 풀링이라는 연산이 있는데요. 풀링 연산을 제가 좀 여러분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컨보루션을 했습니다. 하이트 위스가 존재하고 채널도 존재합니다. 저는 3개만 뽑았으니까 3개지 이거는 RGB가 아니에요. 눈, 코, 입이에요. 제 그림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됐네요. 이거 10개 뽑아도 되는 겁니다. 이만큼 만들어도 돼요. 뒤로 커지겠죠.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이걸 또 컨버전 또 돌릴 수 있겠죠. 이걸 입력으로 그대로.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쌓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하면 이제 결과물을 뭐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눈, 코, 입. 첫 번째는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특징을 쭉 뽑아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요거를 한번 이걸 채널이라고 하고 이 특징들을 눈, 코, 입을 하나, 둘, 셋, 하이트, 위스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얘들을 한번 분리해 보면 이런 식의 특징이 나타날 겁니다. 얘는 눈이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좀 값이 좀 커질 겁니다. 눈이야. 그리고 여기는 뭐 코였으니까 코 부분, 피디님의 코 부분 이게 좀 이제 활성화가 될 거고 이 입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겠죠. 채널을 쪼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정면에서 봤을 때는 뚫어서 보면 통과했어요. 투명이에요. 투명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겹쳐 있겠죠. 겹쳐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채널은 눈, 두 번째 채널은 코, 입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 있는 것을 이제 정면에서 딱 바라보면은 이렇게 겹쳐서 보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실제로는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3개. 여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3x3 필터, 즉 3x3짜리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얘가 3x3. 얘로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까? 눈, 코, 입이. 눈, 코, 입이 다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죠. 왜냐면은 아무리 해봤자 이 3x3 영역은 여기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든 뭐 눈과 얘네들은 연결할 수 있지만 눈, 코, 입이 다 들어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걸 하냐면 하이트와 위스를 줄여주는 걸 합니다. 즉 하이트와 위스와 채널인데 여기 높이, 너비를 지금 2배를 줄여버렸죠. 그리고 그 자리 채널은 그대로예요. 특징이 채널인데 이거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져가는 게 이제 풀링 레이어가 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 보면은 representation 이제 여러분 이게 뭔지 이제 좀 오시겠죠? 감이 오시죠? 표현 학습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을 더 작게 만든다. 더 작게 만들었죠? representation을 112by 112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블하게 한다. 즉 이미지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엄청 큰 사이즈죠. 이것들을 처리하려면 큰 메모리가 필요한데 풀링을 통해서 매니저블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each 액티베이션 맵에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즉 채널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채널은 64가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서 하이트 위스만 다운샘플링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풀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컨보루션, 풀링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컨보루션, 풀링 사이즈 줄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줄일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2x2 2x2 최대 풀링, 맥스 풀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뭐냐면은 윈도우가 존재하고요. 여기서 X 하면은 6 그리고 두 칸, 보통 두 칸을 움직입니다. 2배를 줄이죠. 두 칸 움직인 다음에 맥스 하면 8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칸 내려와서 여기에서 맥스 하면 넷 중에 맥스는 3 그리고 여기서 맥스는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 하이트 X와 Y, 즉 하이트와 위스를 줄이는 것 이게 바로 풀링 레이어가 하는
역할이 됩니다. 맥스를 할 수도 있고요. 에버리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스 플링을 이제 많이 하게. 좀 이제 집중도가 여러분 좀 떨어지시죠? 이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분 있으면 끝나는 시간인데요. 네. 플링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하이트업 있으면 줄었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3x3 필터를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3x3 필터가 이제 내려오고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일 때 이제는 눈, 코, 입이 딱 들어오죠. 이제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 얼굴, 후지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중요한 특징만 남기고 플랭을 통해서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뚱식님 해주셨는데요. 컨버전 레이어가 추가될수록 또는 플랭 레이어가 추가될수록 아웃풋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너무 작아져서 이미 있는 데이터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요? 정답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뚱식. 네. 그래서 패딩이라는 걸 합니다. 실제로 컨버전 레이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컨버전 하게 되면 여기에 컨버전 하게 되면 3x3 필터라고 하는데 한 유닛을 이게 해서 유럴 네트워크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아웃풋 끄집어내는 건데 뭐 만약에 3개, 4개도 끄집어낼 수 있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건데 얘네들을 이제 연결했는데 사이즈가 줄어들죠. 왜냐면 아웃풋을 여기다 반환하니까. 그렇죠? 가운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필터라고 이제 만약에 이제 컨버전 영역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이 결과가 여기에 저장이 될 텐데 실제로는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결과물을 여기다가 이제 아웃풋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제로 패딩을 바운더리를 이제 0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필터가 들어올 수 있게 여기 그게 바로 이제 제로 패딩이라는 기법이고요. 여러분 뭐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컨버전은 화이트와 위스를 한 55에 55 정도로 줄인 다음에는 그냥 쭉 계속 갑니다. 패딩 하면서 만약에 레지넷 같은 거 하면은 뭐 110 레이, 100 레이어가 넘죠. 그거를 그냥 쭉 가요. 계속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 효과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미지에는 패딩을 주로 해주고 플링은 거의 5번 하면은 뭐 다 한 거죠. 되게 조그매집니다. 화이트와 위스가 7x7 9x9 이런 식으로 좀 입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그런 사이즈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모니카님 CNN 자체가 특징을 뽑아내서 정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사이즈가 줄어들면 레이어를 깊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모니카님 좋은 해석인데요. 뭐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 깊게 못 가져가요. 그래서 패딩을 해주는 겁니다. 깊어져야지 좋은 레프리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패딩을 해주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활발한 디스커션 좋습니다. 네, 모듈 연구소가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네, 영수님 계속 작아지면서 중요한 데이터만 남는 거죠. 맞습니다. 풀링이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코가 많냐, 입이 많냐, 눈이 많냐 같은 거. 네, 중요한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풀링은. 그리고 태호님이 맥스 풀링을 적절하게 하면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사라지면서 중요한 데이터는 남으니까 오버피팅 방지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데이터가 오버피팅 되는 케이스는 이건 잘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오버피팅은 데이터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분의 의견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오버피팅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풀링으로 막는다고 하진 않아요. 막는 방법은 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줘가지고 W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분포를 작게 해주거나 매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역시 그거는 또 걷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 끝나는 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생략을 할 거고 궁금하시다면 모두 연구소로 오시면 자세히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얼굴을 찾게 되고요. 이제는 르넷을 보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맨 처음 봤었던 그 양 레쿤 교수님이 만든 컨브넷 그게 바로 르넷이에요. 왜 르냐면 레쿤 교수의 르를 따서 르 네트워크입니다. 5는 레이어가 5개란 뜻이에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32by 32짜리 원래 숫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컨볼루션을 통해서 지금 6개를 뽑아냅니다. 특징을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여기 연결해 가지고 6개를 끄집어낸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요? 풀링 합니다. 채널은 6개고 하이트와 위스가 28개씩 있는데 풀링 하면 어떻게 되죠? 2배가 줄어들죠. 하이트와 위스가. 채널은 그대로고 6이고 줄어들게 돼요. 네. 그리고 수철님. 네. 여러분 수철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수철님이 수학적으로 딥러닝 에스프레소라는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뭐 방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십니다. 실험을 해봐야겠지만 좋고요. 네, 모니카님 모디언에 오시면 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볼 수 있죠. 언제든 오십시오. 네, 그 다음 여기서 지금 6 채널이 6개고 14x 14의 하이트를 갖고 있는 것에 우리가 또 이제 컨볼루션을 합니다. 즉, 요 영역에 이만큼 이제 영역이 생긴 거죠. 여기에 지금 16개를 뽑아내는 거죠. 이런 유럴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움직이면 여러분 이렇게 볼륨 이제 하이트와 위스가 발생하고 이렇게 볼륨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결과는 16 채널이 16이고 10by 10인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하죠? 풀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채널이 그대로죠. 16 10by 10인데 2배가 줄어들어요. 5by 5로 16. 여기 다 이해 가시죠?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배웠던 딥 뉴럴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다가 씁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를 가져다가 쓰면 돼요. 네. 여기 전체를 그냥 120개의 유닛을 갖고 있는 레이어에 연결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여기에 0, 1, 2, 3, 4, 5, 6, 7, 8, 9 총 10개의 아웃풋 그 중에 큰 값이 만약에 등장하게 되면 3이었으니까 이건 3이야 라고 인식을 하는 게 이제 르넷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오버피팅 얘기가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오버피팅 되는 것은 파라미터가 많을 경우 많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깊게 가져가면 오버피팅 될 수 있어요. 뭐 너무 성능이 너무 표현이 좋은 거죠. 우리 데이터에 딱 맞는. 데이터가 많으면은 좀 오버피팅이 좀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컨볼루션 유럴 네트워크의 구조. 컨볼루션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드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딥러닝은 정말로 쉬워요. 여러분 다른 어떤 분야보다 딥러닝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순간 뭔가 이제 엔지니어링이 좀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쌓으면 돼요. 지금 보면 레이어를 쌓았는데 컨볼루션 6개 아웃풋을 뽑아. 그리고 지금 여긴 5개의 오바이오 사이즈의 필터. 오바이오 사이즈의 요 영역을 이렇게 필터를 만들고 아웃풋을 6개 뽑아 라고 한 겁니다. 즉 여기 이 아웃풋을 뽑으려고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여기 5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네모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요 네모 사이즈가 5x5란 얘기입니다. 여기죠. 여기가 5x5 입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야지 이거 5x5고 채널은 1개겠죠. 그 필터가 이제 6개 아웃풋을 뽑아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에버리지 플링을 했네요. 에버리지 그리고 액티베이션 이런 식으로 여기를 쭉 하면 이 복잡해 보이는 구조가 그냥 구현이 되게 됩니다. 네, 지우님 코드가 이제 보인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코드만 보이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해하시게 된 거고요.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달려야 될 거는 이 오타가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컨볼루션 레이어는 2점 필터 크기만을 연결한 뉴럴 네트워크의 슬라이딩 윈도우 버전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풀어 쓰면 뉴럴 네트워크를 슬라이딩 윈도우 한 거다. 끝입니다. 왜냐면 얘가 디멘전이 하이트와 위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이트와 위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뉴럴 네트워크. 이게 2D 컨볼루션이에요. 하이트와 위스로 움직이니까. 얘가 만약 채널을 타고 움직이면 그 3D 컨볼루션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이트와 위스 2디멘전을 움직이기 때문에 2D 컨볼루션이고요. 풀링은 레이어 채널에 독립적으로
하고 하이트와 위스만 줄이는 과정이 풀링이 되고요. 대표적인 풀링 방법은 맥스 풀링을 대표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는 컨버전 풀링 이런 걸 여러 번 하는 블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것도 이제는 기계가 찾아주다 보니까 꼭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뛰고 있을 때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이제 걸어가신다면 충분히 딥러닝 컨버전 레이어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절구 수임님이 사진 말고 동영상도 CNN 처리 가능한가요? 네, 수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CNN, LSTM이나 3D 컨버전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철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CNN하고 LSTM으로 이제 프레임을 엮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 내일 배울 겁니다. LSTM과 RNN을 내일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은 CNN까지 이제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딱 맞추게 됐네요. 너무 즐거웠고요. 내일도 여러분 7시 반부터 RNN, LSTM, 트랜스포머까지 좀 해보고도 싶은데 일단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LSTM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트랜스포머는 조금 살짝 정리하는 수준 그 정도로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7시 반에 다시 만났으면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라고 집에서 행복하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꿈 꾸십시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